네, 첫 번째 주제로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지난주를 시작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도 고전 주말에 이제 한국 수출입 데이터 월초다 보니까 나오는 게 있고, 그러고는 이제 ISM 지수가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다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 쪽 중요하다는 거 하고, 그리고는 이제 고용 쪽이, 그러니까 사실 월초면은요, 여러분들 월초에는 보시면은 그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ISM,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 관련된 부분, 그리고서는 그 다음 한 주가 더 지나면 이제 물가가 나오게 되죠. 사실 요것들만 다 다루어도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방향추가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금요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정되었었던 비농업 고용지수, 요 부분이 정말로 중요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게 아무래도 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지난주. 네.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무난하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씩 못했어요. 수출액은 이제 예상치는 30%인데 발표치는 29%, 수입액의 경우에도 예상치 42%인데 발표치는 38%였습니다. 근데 뭐 거의 뭐 미트 했기 때문에 괜찮은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이날 좋았죠. 드디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아주 속을 썩이던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복귀했던 날이고요. 그리고 그 SM 인수전에 CJ 그룹까지 뛰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차이신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날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예상치는 51인데 발표치가 50.3.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사실은 더 안 좋은 것들이 이제 뉴스가 나왔죠. 어떤 거냐 하면은 게임에 대해서 정신아편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의 게임주들은 뭐 10% 이상의 급락을 기록을 했고요. 한국의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10% 내외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와장창 무너졌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하게 흘러간다 싶었던 건 뭐냐면, 그날 오후에 관련 기사가 내려갔다는 거,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는 텐센트에서 게임 관련한 자율 조치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조치였냐 보니까는 미성년자들에 대해 가지고서 평일에 이용 시간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처럼 셧다운제를 하고 있는 거죠. 평일에 이용 시간을 1.5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겠다. 휴일은 3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12세 이하는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뭐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게 미칠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면은 텐센트 이제 지난 4분기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 여기에 해당한 사람들이죠. 미성년자 트래픽이 전체 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뭐 줄인다고 해가지고서 뭐 이게 뭐 실적에 그렇게 영향이 들어올 것들은 아닌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증을 하듯이 과거에 중국 정부에서 뭔가 악재가 나왔을 때에는 쉽사리 증시가 반등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날 중국 증시는 전약이었지만 후강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디디 출싱 때하고는 이제 좀 큰 차이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 쪽 하여튼 기사가 많네요. 뭐냐면은 국유 기업들한테 중국산을 써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토종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죠. 리닝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반도체 사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요,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 관련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런 점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서 최근에 보시면은 사실 지난주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발표된 실적들을 보시면은 비용 증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향후에 마진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그 주가가 뭐 좀 많이 내렸었죠. 뭐 GM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한 날에는 8%씩 내렸었는데, 근데 여기에 있어서 사실 반도체 제조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뭔가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재고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보면 과거에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었던 2000년대 중반에는 커다란 이제 빈 공터를 자기네가 이제 임대를 해놓고서는 그때야 뭐 철강제 가격이 하루 지나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니까는
철강제를 거기다가 그냥 사재기 해놓고 쟁여놓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가격 오르면은 팔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반도체는 사재기 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왜냐하면은 부피가 너무 작잖아요. 이건 진짜로 그들이 보기에는 같은 공간 대비해서 봤었을 때에는 철강 해봤자 뭐 그 톤당 뭐 몇십만 원 하는 건데 반도체는 조그만한 것만 해가지고 모아도 그냥 웨어하우스 하나만 잡아도 그 정도 효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사재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공개적으로 칼을 빼든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알리바바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사실은 별로 주목할 게 없었고 자사주 매입의 50% 증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날 이제 밤 11시에 미국 ISM 제조 구매자 지수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60.9였는데 발표치는 59.5가 나왔죠. 이렇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는 역시 경기 모멘텀이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절대 수치 59.5는 대단히 좋은 숫자라는 겁니다. 60을 넘어서는 달이 ISM 그 제조 구매자 지수가 나오고서 제 기억에는 몇 달이 없어요, 이게. 근데 거기에 육박할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절대 수치가 이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고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하는데 근데 그 하회 요인이 주로 뭐였을까?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세부 지표를 쭉 해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지표가 발표될 때하고 양상이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병목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 수요는 굉장히 강하나 이거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재고를 쌓고 이러는 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더는 여전히 강력하고요. 지금 생산이 지금 조금 내려간 거고 그 다음에 일손 부족은 조금씩 이제 양상이 풀려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인플로이먼트에서는 강한 숫자까지는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병목 현상 운송에서는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70이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고요.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92였는데 이게 85로 내려왔죠. 그렇지만 85도 여전히 높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요. 고용하고요. 그 다음에 운송 쪽하고 그 다음에 가격 요인 쪽이 조금씩 이렇게 해소가 되어 가는 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고 쪽이 충족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백록 오더는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종합해서 세부 내용을 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다. 이거는 뭐 하회를 좀 했다고 해가지고서 나쁘게 볼 것이 절대 아닌 것 같다입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때 이제 ISM 나오면은 포인트는 이제 네 가지 포인트 세 가지죠. 세 가지.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좋은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병목 현상이 해결되고 있는가 원자재 운송 인력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가가 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가격에 반영 중인가 요 요소들이 보라는 거고요. 이거를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ISM 레포트 보시면은 분야별로 섹터별로 업종별로 해가지고서 인터뷰한 부분이 나옵니다. 8월 코멘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맨 처음 이제 컴퓨터 쪽 경우에는요. 비즈니스 레벨은 후퇴의 기미 없이 계속해서 강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초점 맞춰서 한번 들어보세요. 수요, 병목 현상, 원가. 예. 원자재의 노동력 부족과 물류 문제로 구매 리드타임은 계속해서 길어집니다. 늘어난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화학이요. 공급망은 아주 천천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물 호수처럼 상류에서 시작하여 하류로 느리게 흐르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상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운송, 그중에서도 이제 장비 및 운전사, 그러니까 이쪽이 현재 원자재 부족보다도 더욱 큰 문제입니다. 운송 쪽은요.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칩 부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재고가 적습니다. 칩 공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몇몇 조립 공장을 유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음식료 쪽은요.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인한 가격 상승, 해외 배송료, 연료비와 같은 비용의 상승에 여전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고객 수요는 여전히 강하여 공장 가동률을 최대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공금속의 경우에는 강력한 운영, 신규 프로그램, 주문 및 출시, 채용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지원자 부족으로 인해 생산 및 유급직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원자재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리드타임이 길어집니다. 가구 쪽은요. 들어오는 예약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경제는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가용성, 자재 노동 및 화물이죠. 가용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의 경우는 매출은 작년보다 좋지만 불가항력적 상황, 물류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2022년까지 이것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1차 금속, 비즈니스 수준은 여전히 매우 강력하지만 직원을 찾는 데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문 요구 사항의 75%만 채울 수 있습니다. 기타 제조, 새로운 주문으로 매우 바쁩니다.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가끔 공급은 늦어집니다. 인력 문제는 여전히 적절한 인력을 구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위해 현지에서 경쟁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계 쪽은요. 공급망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계속해서 매우 도전적입니다. 몇 달 전에 주문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여전히 느껴지죠. 수요는 강하고 그 다음에 병목 현상이 해결되는 거는 찔끔찔끔 해결되는 정도 수준이고 원가는 오르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를 가격에 반영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더 정리하는 부분을 요 고용 인플레 논쟁에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날 상해가 22%나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8만 전자 덕으로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혼조세. 근데 이제 그 ISM 제조업이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미국 쪽에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2가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1.17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보시면은요. 한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발표치가 2.6%로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썰이 점점 더 힘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좀 여기 적진 않았지만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제 금융감독 금감원장하고 금융위 양쪽의 수장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새로. 사실 이제 금감원장은 이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고 금융위의 경우에는 아직 임기가 남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융위의 이제 수장이 바뀌는 게 좀 서프라이즈한 소식이었죠. 근데 요번에 그 금융위 위원장으로 가신 분이 지난번에 우리나라 이제 통화정책회의 했었을 때 거기서 반대표를 던지셨던 분, 즉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부의 의중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보시면은 이날 이제 SK이노베이션이 분할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밑에다 적어놨나 봐요. 예. 요거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검사가 증가하고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항공편이 취소되는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요, 뉴욕에서 역시나 이제 미국도 이제 증가하고 있잖아요, 확진자가.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 증명자만 레스토랑 실내에서 식사를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라엘 브레이나드는 괜찮은 것 같고 제롬 파월은 좀 차기 의장으로서는 별론 것 같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연말에는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은 조금 이제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특히 중국 쪽은 좀 코로나 다시 확진자가 좀 나온다는 소식 때문에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한국은 조금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미국은 어제 조금 이제 그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날은 상승을 좀 했던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한국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대형주들 아니면 좀 이슈가 있는 것들만 다루는데 GS 리테일은 요번에 실적 나오는 거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좀 이제 불매운동이 일부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같으면은 사실 불매운동에 대해 가지고서 아무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소비자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불매 이런 것들은 까먹고 그냥 가까운 곳 가고 좀 싸게 팔면 가고 이랬었으니까는요. 근데 남양유업 때부터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소비자들의 행태가 많이 바뀐 그런 게 아닌가라 생각되는데 결국에는 남양이 불매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적이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상당히 못 나오고 있죠. 상당히 못 나오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영진이 오너 일가가 지금 노이즈가 있기는 하지만은 매각을 선택하는
그런 정도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근데 GS 리테일은 과연 그런 불매운동 영향이 있었을까? 저도 뭐 사실 이게 편의점이고 편의점이라는 건 입지고 가까운 데 가는 거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영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실적이 좀 꽤 크게 예상치를 미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부 요거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죠. 편의점 이제 동일점 성장률이 어땠을까? GS 리테일 보니까는 지난 분기 마이너스 1.5%, 4월에 3%, 5월에 마이너스 4.5%, 6월에 마이너스 2.5%였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BGF 리테일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편의점, 동의점 성장률이 반대예요. 2% 성장했고요. 4월에는 5.6%, 5월에는 마이너스 0.2%, 6월에는 1%. 그래서 꽤 차이 나는 숫자를 보였다라는 거고 점포수 증가에서도 보시면 BGF가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 250개 거의 비슷합니다. BGF하고 GS가요. BGF가 올해 들어 역전을 했죠. GS를. 근데 BGF가 지난 분기 대비 250개 점포 정도가 증가한 반면에 GS는 200여 개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발생을 했다. 거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진에 줬을 영향 까지 생각을 하면은 네 이게 아마도 좀 꽤나 불매운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차이신 이제 제조가 아니라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나왔는데 이전 달에 이제 50.3이었는데 54.9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에 긍정적 영향 주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밤 9시 반에 이제 금요일에 있을 그 비농업 고용의 전초전격이라 할 수 있는 ADP 고용이 나왔죠. 근데 굉장히 기대치를 많이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69.5만이었는데 발표치가 33만에 불과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밤 11시에 그러니까 요점 때문에 이제 조금 뭐 금리 내려가고 그다음 증시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이제 프리장에서는 받았었죠. 근데 밤 11시에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도 65.5로 되게 높았는데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64.1을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호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고용의 ADP 비농업 부문 고용에서 놀랬다가 ISM 비제조에서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요 같은 그 모양새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그 이제 제조 쪽에서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세부 항목들의 변화가 나타났고요. 분야별 이제 인터뷰 한 모습을 사실 이제 그동안은 제조 쪽만 가져왔는데 비제조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숙박 쪽은요 여전히 공석을 채우는데 문제가 있는 반면 그러니까 일자리죠, 일자리. 그러니까 일손을 채우는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수요는 최고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뭐 이쪽 부분 보시면요. 컨테이너 트래픽의 느린 움직임은 올해 상반기에 우리 비즈니스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황이 자체적으로 개선되는데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설은요. 지난 45일 동안 비용이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숙박, 연료, 여행 및 공급이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풀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증가하면서 가용 노동력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은요. 수술량은 서비스에 대한 억눌린 수요를 반영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 증가된 수술량으로 인해서 요걸로 인해 수술량이 증가됐다는 거죠. 이거를 관리하는 데에는 영향이 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분야, 응고 튜브나 니트릴 장갑에서는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급 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기업 관리 쪽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와 일반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포지션에 대해 급여를 인상했지만 부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급망 교란이 계속해서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은 가전제품, 노트북 및 특정 화학물질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합니다. 부동산 및 임대에서는요. 경제가 회복되고 정부의 강제적인 추가 폐쇄가 없을 것이란 가정하에서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매업은요. 컴퓨터 장비, 노트북 및 PC의 경우 지속적인 부족은 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 여행이 재개되었지만 많은 항공편의 결항과 렌터카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방, 환기 및 공조 수리도 교체 부품 리드 타임의 증가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도매업의 경우는
해상 운송 비용은 우리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시애틀의 항구 혼잡으로 인해 리드타임이 15일 증가했습니다. 시카고 철도 야적장에서 추가 지연이 발생하여 2, 3주의 추가 리드타임이 발생합니다. 예. 뭐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병목 현상이 여전히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씩은 이제 해소될 것 같은, 근데 이제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미국 재무부에서요, 다음 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냥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게 중요하죠. 다만 11월부터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게 어떻게 연관되는지는요, 11월 테이퍼링 파트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날 코스피 1% 이상, 상해 종합도 거의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이제는 요 날은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날 이제, 이거죠. 이제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사 발표였는데, 배터리 이제 EMP 분할의 배터리하고 EMP의 분할의 결정을 했고, 100% 물적 분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9월 16일날 주주총회를 하고, 그리고 10월 1일을 분할 기일로 삼겠다. 사실 LG 때에 비해 가지고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LG 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 하반기에, 분할하겠어요라는 거 발표를 하고서는 사실 이제 주주총회는 그 뒤에 정기주총회 돼가지고서 했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벌써 지금 8월에 얘기하고서는 9월에 주총 열어서 10월에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아무래도 경쟁사가 곧 있으면은 이제는 상장을 하면서 크게 자금 모집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금력에서 앞서면은 더 빠르게 투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좀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지게 되는 면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점을 감안을 하면 SK 쪽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아마도 상장을 계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상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모이는 자금,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경쟁력을 하여튼 계속 격차를 좀 이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싶어 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상장이 되게 된다. 요런 계획 분할한다. 요거 자체는 SK 이노베이션 주주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죠. 일단은 100%내 사업에서 지분 일부가 뚝 떼져 나가버리니까는 지배주주 순위에서 영향을 안 좋게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받게 되니까 사실 이중으로 악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배터리 쪽으로 관련해서, 사실 이게 그런 거죠. 제가 만약에 30% 희석이 되고, 거기서 뭐 추가 30%, 뭐랄까요, 이제 배터리 분야에서 지주사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더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뛰어넘는 뭐 100%의 추가적인 기업 가치 상승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만약에 뭐 계획이 뭐 기업에서 그런 거를 발표를 한다면 그러면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뭐 SK 이노베이션의 뭐 스토리 그 뭐 데이였나요? 그런 데에서도 나왔던 내용을 봤었을 때에는 그날 사실 시장이 실망을 했던 거는 배터리 쪽에서 뭐 신규로 새로운 고객사,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캐파의 증설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고객사와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를 바랬는데 딱 그냥 알고 있는 수준으로 나왔던 게 이제 문제 중 하나였죠. 그래서 배터리 쪽이 뭔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점을 보여주어야 지금 나오는 이 분할 결정, 이걸로 인한 주가 타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밤 9시 반에는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발표치가 예상치 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38만 5천 정도 나왔는데요. 사실 그전 2주가 좀 안 좋았죠. 다 이제 30만 후반대 예상치였는데 2주 연속으로 40만을 넘어섰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시 40만 아래로 내려와서 호조를 보였고요. 특히 이게 좋았죠.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가 326만 증가였는데 293만 증가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호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날 나온 거는 뭐냐 하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신차의 50%는 친환경 차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요 점 자체는 뭐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놀라운 거는 아닐 수가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놀라운 거는 이거죠. 오히려 이제 머스크가 그러니까는 그 테슬라가 이날 이 자리에
행사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요.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진행한 전기차 발표 행사에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초대받지 못했다. 머스크는 이상한 것 같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친환경 차인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배터리,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을 절반에 채우겠다. 사실요, 이게 그 PHEV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격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EV로만 채우겠다라고 해버리면 공격적인데 이런 격가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근데 뭐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거 이 신차가 아마 이때 되면 거의 안 나오게 될걸요. 지금 계획에 따르면은. 근데 뭐 어쨌든 아마도 이제 뭐 배터리로만 완전 배터리 전기 배터리 차량으로만 채우겠다라고 하면 좀 더 놀라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은 아니다라는 거였고, 근데 요날 이제 그래서 요거 자체는 별 내용이 없었다라고 개인적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요날 행사에 GM, 포드,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에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근데 테슬라 쪽이 안 나왔다. 그래갖고 테슬라에서 이제 트위터에다가 테슬라가 초대되지 않은 게 이상하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런 썰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명확한 언급이 없었는데 아마도 테슬라에 노조가 없다는 점 때문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백악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테슬라에 노조가 없어서 초청받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즉답을 내놓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면을 GM, 포드,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모두 다 미국에서 엄청난 이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재미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날 뭐 큰 이슈는 없었고 10년물 금리가 조금 이제 반등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카카오뱅크가 가장 큰 이슈였죠. 한국에서. 따상은 실패했어요. 일단 따가 안 됐죠. 근데 상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33조로 우리나라 코스피 1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예, 이제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위 정도라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이제 눈앞에 기아차가 놓여 있고요. 밑에 포스코,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LG전자, LG생활건강, SK이노, 텔레콤, KB금융, 신한지주, 주SK, SK바이오사이언스, NC소프트, 한국전력을 뛰어넘는 기업 가치를 이제 카카오뱅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이게 사실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비농업 고용지수 예상치가 87만으로 조금 높았어요. 좀 예상치 자체가 허들이 좀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발표치가 94만 3천이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서프라이즈란 건 뭐냐 하면 전월치가 수정이 됐는데 85만에서 93만 8천 증가로 수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상 수정치까지 더해주게 되면 100만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실업률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5.7%였는데 발표치가 5.4%. 게다가 평균 시간당 소득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예상치가 전월 대비 0.3% 증가라고 봤는데 0.4% 증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금 경기 개선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와 금리는 오르는 반면에 기술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다운 올랐고 나스닥은 빠졌어요. 그리고 금리가 8.8bp, 그래서 1.3%를 회복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인플레 관련해서는 월 초에 5영업일째 되는 날에 맨하임 인덱스 중고차 지수 발표가 됩니다. 6월 달에 마이너스 1.3%였거든요. 7월도 역시나 하락을 기록했고요. 반월치 나온 것보다 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마이너스 2.6%.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지네요. 자, 이제 금리 쪽 보시면 미국제 10년물 금리 그리고 51선 이거 보시면은요, 역시나 요때 당시에 발생했었던 2월에 발생했던 갭 1.2% 부근이죠. 요거를 여러 차례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을 자꾸 깨고 내려갔다 하면서도 고용 보고서가 잘 나오면서 쫙 상승을 한, 다시 1.3으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한 주가 이렇게 흘러갔죠. 월요일에 이제 ISM 제조 나왔는데 예상치 하회, 급락. 비제조 수요일에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 반등. 금요일에 고용 호조, 급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중이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죠.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89%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EPS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87%로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실적 시즌 들어와서의 트렌드에 거의 일치를 하고 과거 5년 평균보다 훨씬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의 상회 폭도 17.1%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7.8%보다 높고, 그 다음에 이 트렌드가 약간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높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매출액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87%로 여전히 매우 높은 과거 평균을 상당히 상회하고 있고요. 예상치의 상회폭은 계속해서 지금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9%나 상회폭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5년 평균이 1.2%니까는 얼마나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S&P 500의 이제 그 미래 12개월 예상 PER이 21.1배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번 분기는 잘 나오겠지, 무조건. 근데 중요한 건 다음이지, 주식은 미래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다음 3분기에도 과연 놀라운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관련된 자료를 2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요게 자료가 뭐냐 하면, 요 해당 분기의 첫 1개월간에 다음 분기 추정치 상향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시면은,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 3분기가 7월 한 달 동안이죠. 그쵸? 그러니까, 3분기의 첫 1개월은 이제 7월 한 달이죠. 그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그 3분기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느냐라고 했었을 때 3.6%가 올라갔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난 이제 2분기 때는 4.6%나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4.6이 아니라 5, 6, 7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아이고 실적 호조 때문에 예상치를 확 빠르게 올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주식은 그 예상하고 실제하고의 그러니까 기대와 현실 이거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근데 예상치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꿈꿀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지간히 실제치가 잘 나오지 않는 한에 예상치 대비해서는 실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또 보수적으로 좀 더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딱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제 하늘색은 S&P 500 주가 지수의 흐름인데 여기 이제 짙은 파란색 보이시죠? 짙은 파란색. 짙은 파란색은 2021년 3분기의 주당 순이익에 대한 예상치의 변화의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팬데믹 오기 전에는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게 보이시죠? 그쵸? 50.45. 뭐 요 정도였다가 팬데믹이 오니까 급격히 내려가죠. 그쵸? 20% 정도 탁 다운이 됩니다. 바로. 그러고서는 완만하게 회복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누가 봐도 기울기가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라갔죠.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게 결국에는 팬데믹 이전의 수준,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고 넘어선다. 라고 해야지 그때부터가 본 게임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추정치에 대한 낙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팬데믹 이전보다 이익이 덜 날 것이다라는 식으로 예상들이 다들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전까지도 이제는 탁 깨고서 야, 팬데믹 이전보다 나아진 세상이니까 주가 봐.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도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져야 돼. 이거 굉장히 낙관적으로 변화한 거죠.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되어야 뭔가 분기점에 도달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고 이제 뭐 워낙에나 이제 요즘에도 델타 변이에 대한 얘기가 뜨겁다 보니까는 뭐 주요국들 한번 수치를 보고 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느냐. 국가별로 이제 주요 국가들 뭐 미국 또 어디 볼까요? 영국, 인도, 뭐 유럽에 있는 독일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국가들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확진자 숫자는 증가를 했죠. 확진자는 지금 그 이동 평균으로 봐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게 아직 꺾이는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서 지금 사망자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근데 어쨌든 절대적인 레벨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내려왔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완전하게 이제 문을 열어젖힌 나라가 있죠.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 숫자가 참 중요한데 영국 쪽에 보시면은 이제 리오프닝 딱 이제 하는 날에 또 최고치를 찍었었죠. 이제
그러다가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보면은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이제 사망자도 뭐 확진자가 증가하니까 좀 증가를 했다가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인도 같은 데는 사실 이제 굉장히 기이하죠. 뭐 백신 접종률이 백신을 뭐에 접종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확진자가 확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짜로 걸려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 뭐 이런 거를 지금 인도는 그 사망자 보면은 저 확진자 숫자 진짜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걸려서 끝내자 뭐 이런 거 같고 유럽에 이제 그 아주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진자의 증가도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뭐 이제 사망자 쪽은 더더욱이나 지금도 계속 트렌드가 다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쪽은 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뭐 큰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궁극적인 해소는 사실 백신 접종 여기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근데 요 백신 접종 쪽은 보시면은요. 이게 표로 보일 수 이게 추세를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음, 네, 됐습니다. 이제 요거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역시나 높은 백신 접종률 보이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도 상당히 빠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랑스가 진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크롱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빠르게 뭐 미국은 원래보다 좀 높은 근데 이제 미국은 주별로 격차가 크죠. 주별로 격차가 큰 점이 좀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가 가져온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는 요소는 사실 이제 백신 접종 어느 정도 맞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맞으려고 했잖아요. 백신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이제 근원적인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미국 보시면은 일별로 그 백신 접종하는 게 8월 중순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져 내려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가 나타나면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제 숫자가 최근에는 조금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국가들에서도 이미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그 백신 접종의 모멘텀이 꺾였던 국가들 있죠. 근데 그런 국가들이 지금에 와가지고선 델타 변이 때문에 빠르게 또 백신을 맞아 나가는 그런 그림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좋은 이유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경기를 모멘텀을 확 한번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일단 좋은 면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도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올림픽 이런 게 있으면서 급격하게 백신 접종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느리게 진행됐었죠, 일본이. 근데 일본도 좀 상승이 많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 다 해가지고 총평을 좀 해보면은요, 우려가 많았었어요. 우려가 많았었지만은 뭐 실적 시즌이나 여러 가지들 고용도 그렇고요. 근데 증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고용 증가가 이번에 한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인플레가 나오거든요. 인플레가 이제는 한번 보여줄 차례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델타 변이까지도 숫자가 좀 내려가게 된다면 혹은 백신 접종이 모멘텀을 얻어서 더 강력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증시에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다음 월요일 날에 그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확정 이거는 이제 결정이 된 날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빨간색을 쳐놨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날이고요. 그 다음 목요일 날에는 저희가 이제 엔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오전 11시에 가온 월간 차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되면 9시 반에 미국의 이제 물가, 생산자 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그리고 요와는 또 별개로 부채 한도, 인프라, 연준 의장, 요거는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자산시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